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각종 전세계 안보 소식 간추려 보겠는데요. 푸틴이 러시아가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용전 분투에 의해서 차단되었지만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시도했습니다. 300만 명을 수몰시켜 죽이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0일 ABC 방송에서 양자 토론회를 하기로 했죠. 여기에 불참을 시사했습니다. 그 내용은 편파적이다, 이렇게 해서 불참하겠다는 뜻을 지금 비추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 190cm가 넘죠, 키가.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은 키가 160cm 대 전후다 이러니까 거의 30c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세워놓고 토론회 하면 한 명은 너무 왜소해 보인다. 그래서 아니 이 전 세계 최강 국가의 지도자가 이래서 되냐라는 그런 뭔가 부동층이 저 좀 너무 왜소한데 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해리스가 나 거기 참석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ABC에서 그럼 앉아서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는 아니 그동안 항상 서서 했는데 무슨 소리냐, 하던 대로 해야지 라고 이제 편파적인 방송이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 이 주류 언론들의 보도는, 그리고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는 여론조사는 트럼프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저커버그,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의 CEO인데, 저커버그가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포함해서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는 어떤 그 컨텐츠,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컨텐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차단을 지시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검열한 거지, 우리가 그냥 친중이라서 이런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냐면은 이제 공화당에서 이 저커버그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왜 친중 또는 친민주당 그런 의혹이 계속 나오냐, 소명하라 라고 하니까 이제 하원 사법위에 그렇게 사안을 보냈다. 나는 압력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나 저기나 이 민주라는 이름을 쓰는 정당들은 이 언론을 강력히 통제하는 것이 정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특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자, 미국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이 이스라엘군 총참모장과 전선을 시찰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이제 전선, 레바논 쪽의 전선을 시찰했는데 26일 레바논이 대거 공격을 하려고 했고, 헤즈볼라죠. 그걸 이스라엘이 1000여 개소를 먼저 선제 타격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한 500개소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했는데 대부분 다 막아냈죠. 그래서 그 26일 충돌 이후로 전쟁 위험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은 이란으로 넘어갔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란이 전쟁하자 또는 보복 공격에 나서자 라고 하면 전쟁 확전되는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굳이 여기서 전쟁을 할 그런 의지는 없다. 그러나 상대가 도전하면 받아주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을 따라간 참모들 보면 해군 해병대가 주로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스라엘 앞바다 지중해에 와스프 강습 상륙 전단을 중심으로 한 전단이 있죠. 그러니까 해병대, 그리고 이제 5만만 이란 앞쪽에는 항공모함들, 해군 전력들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해군 해병대 전력들을 참모로 데려가서 실전적인 이런 작전 회의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벤 그비르 이스라엘 국토안보장관은 성전산에 유대교 회당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레디 단체들마저도, 하레디가 이제 유대교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마저도 아니 전쟁광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실 공식 성명을 내면서 무슬림을 자극하는 극단적인 행동 그만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벤 그비르 국가안보 장관이죠. 여기 성직자하고 같이 성전산을 방문을 했는데, 이 알-아크사 사원이 있는 곳이죠. 이 알-아크사 사원이 모하메드가 승천했다고 하는 그곳인데, 거기다가 유대교 괴당을 짓겠다, 그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뭐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니까 유대교 하레디에게조차 비난을 받는 이런 행위다라고 생각하는데 연정 유지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계속 놔두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신베트는 이스라엘 군 정보기관이죠. 신베트는 야히와 신와르가 지금 가자지구에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등 전자기기 일체를 반납해서 완전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잘 잡을 수가 없다 했는데 또 거기다가 여장을 하고 도주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24시간에서 36시간 이상 안 있는다. 그리고 통신기기도 없다. 그러니까 어디 가는지 알 수도 없는데 거기다가 여장까지 하니까 정말로 잘 못 찾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의 국경 건무소 가스터미널이 있는데 거기에 원인 미상의 대폭발이 일어났고 그럼으로써 연료 트레일러 12개가 전소를 했는데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네요. 여기 국경 지역에 이렇게 가스터미널이 폭발을 했다라는 건데 누군가가 사보타주 했겠죠. 부르키나파소 아프리카입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이슬람 무장단체가 바르살로고라는 마을을 습격해서 민간인 200여 명을 살해하고 도주를 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잔인해서. 부르키나파소는 여기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마을에 이슬람 무장단체가 들어가서 야 니들 왜 정부에게 협조하느냐 라고 막 욕을 한 다음에 다 나와 해서 마을 사람들 다 끄집어내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진지 만들어야 되니까 참호 파 해서 참호를 파게 만들고 그리고 굴도 파 해서 굴도 만들고 자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일렬로 세워놓고 다 쏴 죽이고 그냥 자기네들이 참호라고 하고 판 거기다가 그냥 다 넘어뜨려 놓고는 가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이 아프리카는 참 불행한 대지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이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중국은 칭다오 해군 기지를 확장 공사 중인데 푸젠 항모를 칭다오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 칭다오 해군기지 부두 건설을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칭다오 그러니까 북해 함대에는 랴오닝 항모가 배치가 되어 있죠. 근데 랴오닝 항모는 좀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이 푸젠 항모를 북해 함대 그러니까 우리 서해에 배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정황이 나왔고요. 우리로서는 우리 해군도 관련한 또 공군도 관련한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연일 일본의 규슈 사세보를 겨냥한 정찰 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Y9 이 전자정찰기 영공 침범 직후에 WZ7 무인 정찰기까지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사세보가 여기 규슈에 있죠. 바로 미 해병대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고 미 해병대의 7함대 전진기지가 사세보죠. 여기를 이렇게 계속 탐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해왔던 그 루트하고 거의 흡사하다라는 거고 여기가 이제 Y9 전자정찰기 그리고 WZ7 무인 정찰기 해상 초계기입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항모가 7함대 전력 공백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 7함대 지역으로 오지 않고 샌디에고를 8월 22일 날 출항해서 멕시코 연안으로 이동해서 그쪽에서 지금 항해 중이다라는 건데 아직 비행기도 다 싣지 않았어요.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서쪽으로 오지 않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 7함대 전력 상황이고요.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요. 병력은 128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12대 격파, 장갑차 19대 격파, 차량 58대 격파, 특수장비 3대 격파, 야포 52문 격파, 다른장 로켓 1문 격파, 무인 항공기 120대 격추, 미사일 103발 요격. 그러니까 어제 제가 오후에 우크라이나의 방공 전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과가 지금 이 통계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전투가 170건 있었고 적이 지속적으로 공격 중이다. 좀 밀리고 있나 봐요. 이런 멘트를 하는 거 보면 러시아는 포크롭스크 방면에서 소대급 스톰제트 돌격전을 확대하고 있다라는데 뉴욕타임즈 척 파워러가 그린 지도를 보면 지속적으로 러시아는 강력한 그리고 규모가 큰 공세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미시적으로는
조그만 이런 부대들을 여기저기서 계속 보내고 있죠. 이게 이제 소대급 스톰제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습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 후방의 러시아군 훈련 캠프를 GMLRS로 타격해서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렸는데, 자, 이겁니다. 영상까지 보시면요. 네. 한 발 때리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그냥 개미떼처럼 흩어지죠. 그렇게 흩어지는데 또 한 발 다른 곳에 또 때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백 명 죽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백 명까지는 아니고 그냥 수십 명의 사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아주 후방 지역에 GMLRS로 사거리 70km죠. 타격을 했던 작전이 있었고요. IAEA 사무총장이 쿠르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이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가 전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전 시설을 점검을 했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옴스크의 정유 공장을 사보타주해서 대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폭발을 해서 지금 이제 잦아들고 있는 사진이고요. 여기 어디냐? 카자흐스탄의 바로 북쪽 옴스크 지역에 있는 정유소입니다. 백악관은 26일 대공습은 푸틴의 고전적인 전략이다. 자,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인들을 힘들게, 피곤하게, 지치게 만드는 그런 고전적인 전략이다 라고 평가절하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미사일을 쐈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정말 한번 완전히 그냥 영끌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번 해봤는데 전과는 아주 신통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EU 외교안보 대표인 보렐 대표는 서방이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 풀어야 된다라고 또 촉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의 본토 공격 제한 문제, 이거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비공개 협상 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미국의 제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 그러면 그 제즘이 사거리가 기본형이라도 370km인데 그 370km짜리 공대지 스텔스 미사일을 가지고 그냥 전선에 있는 러시아군만 타격하고 하려고 그런 고가치 자산을 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370km 정도 사거리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때려도 된다 안 된다? 이걸 지금 협상 중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와 함께 영국 국방부도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타격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 중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곧 전 서방이 자신들이 준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어디든지 때릴 수 있는 이런 제한을 푸는 이런 조치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SNS를 총동원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를 약탈 중이다라는 심리전을 하면서 빨리 쿠르스크에서 피난 가라라고 하는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인도 총리가 키우를 방문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와서 바이든하고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큰 효과는 진전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전쟁 기간 내내 숱한 전쟁 범죄를 저질러온 러시아가 이성의 끈을 놓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6일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의 최우선 목표가 확인되는데 300만 키우 주민들을 수공으로 몰살시키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8월 26일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실시한 대규모 공습의 핵심 목표는 키우 북쪽에 있는 수력발전소였으며,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전투에도 불구하고 여러 발의 미사일이 목표에 명중했거나 근처에 떨어졌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8월 27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미사일 127발과 장거리 자폭 드론 109대 등 236개에 달하는 각종 발사체를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었는데요.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대부분은 키우 방면에 집중되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댐으로 날아든 순항미사일은 최소 3발인데요. 이 가운데 2발은 댐에 명중했고 한 발은 명중 직전 댐 상류의 호수 낚시터 인근에 추락했습니다. 댐으로 날아든 미사일은 투플레프 95MS와 투플레프 160M 전략폭격기가 발사한 KH-101 순항미사일과 육상에서 발사한 칼리브르 K 순항미사일인데요. 댐을 운영하는 국영에너지업체 우크르히드로 에네르고 측은 댐이 미사일에 피격돼 일부 손상이 있었지만 붕괴될 수준은 아니다라며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방공자산이 집중 배치된 곳으로 그동안 순항미사일이나 드론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평가되어 왔는데요. 밀집 방공망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항미사일 일부가 댐에 명중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양의 미사일이 키이우 댐으로 집중됐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의 야로슬라프 트로피모프 기자는 러시아가 댐을 표적으로 삼았고 댐이 실제로 피격됐다라며 댐이 무너지면 댐 하류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라며 러시아의 테러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우크르히드로 에네르고에 따르면 현재 이 댐의 저수량은 37억 톤인데요. 이는 우리나라 최대 인공호수인 소양호보다 8억 톤 많은 양으로 댐이 무너져 이 물이 일시에 쏟아져 내릴 경우 인구 300만 키이우는 삽시간에 물바다가 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위원회는 이번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키이우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댐에 대한 공습은 있었지만 미사일로 댐을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러시아의 반인륜적 범죄로부터 댐과 무고한 민간인들을 지키기 위한 방공무기 공급 확대가 절실해 보입니다. 네, 이 댐입니다. 댐이 크진 않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커요. 이게 아주 좁게 이렇게 오므려지는 그런 지형에다가 댐을 만든 것 같은데 이 댐으로 인해서 생긴 호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수력발전소 댐이 소양강 댐 아니겠습니까? 그 소양강 댐보다 한 7억 톤 정도 더 많은 양의 물을 담고 있는데 그러면 뭐 별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물을 담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지역은 평원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넓게 물을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지금 크냐. 여기 키이우 시내입니다. 키이우 시내 바로 북쪽에 댐이 있고 그 위에 이 호수가 있는데 저 호수의 면적이 922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소양호가 70제곱킬로미터니까 소양호보다 한 13배 정도 큰 호수가 생긴 겁니다. 물론 깊이는 얕아요. 평원지역이니까. 얕아서 저렇게 큰 13배 넓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소양호보다 한 7억 톤 정도밖에 안 많은데 뭐 그래도 이 엄청난 호수가 쫙 물이 다 빠져버리면 밑에 있는 키이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 초기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만약에 저 댐이 터져서 물이 물밀듯이 내려오면 키이우 시내가 전체적으로 3m가 물에 잠긴다라는 겁니다. 3m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단층 주택 같은 경우는 다 죽는 거죠. 그리고 뭐 빌딩 같은 경우는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그냥 이 물이 한번 3m로 휩쓸고 가면 도시 전체가 완전히 100% 잠겨버린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주요 인프라라든지 지하시설에 있는 각종 인프라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엄청난 재앙을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세 발이 와서 맞거나 탄착을 했는데 이 엄청난 방공망이 밀집된 키이우에서 많은 양의 미사일을 요격을 했겠죠. 95%를 요격했으니까. 그러면 세 발만 여기 와서 터졌지만 나머지 요격한 거 다 합하면 이 댐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쏘았겠습니까? 정말 나쁜 X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피격 순간이에요. 이렇게 이제 댐 구조물에 맞아서 터지는 모습이고 이건 그 낚시하고 있던 사람이 뭐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한번 보시면요. 쑥 날아와서 물에 이제 풍덩 빠지는데 뭐 이렇게 정말 다행스럽게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서 다행이고요. 자, 이건 이제 이 댐의 어떤 구조물에 맞아서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들. 자, 러시아가 헤르손 남쪽의 카프카 댐을 폭파했습니다. 폭파해서 지금 헤르손과 크림반도 쪽은 어떤 일이 발생했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 환경적으로도 재앙을 야기한 것이 이런 댐 폭파인데 300만 시민에 대한 수몰 작전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완전히 재앙을 일으키는 이런 작전을 지시한 푸틴은 정말 용서
받지 못할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환경을 따지는 이 많은 진보 좌파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는 푸틴을 또 지지하는 것은 왜일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